이 얇은 봉투 하나가 1톤 바위보다 무거웠어요. 한국은 제게 새로운 꿈을 주었어요. 가난했던 제가 이제는 고향 마을을 구한 사장님이 되었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것은 고작 얇은 종이 봉투 하나였습니다. 두께로 치면 1cm도 되지 않을 손끝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려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봉투 입구를 열어 그 안에 담긴 세종대왕님과 신사임당님의 초상이 그려진 지폐들을 확인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것이죠. 식당 주방의 차가운 타일 바닥이 무릎에 닿았지만 차가운 줄도 몰랐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더니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옆에서 설거지를 하던 이모님이 놀라서 달려오고 홀에서 서빙을 하던 남편 태풍 씨가 뛰어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디 아픈 줄 알았을 겁니다. 아니면 낯선 타국 생활이 너무 힘겨워서 드디어 무너져 내린 것이라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전율이었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고작 한 달 식당에서 뚝배기를 나르고 불판을 닦으며 일한 대가로 받은 이 돈이 제 고향 라오스에서는 3년을 꼬박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만져볼까 말까 한 거금이라는 사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낯선 땅, 매일같이 전쟁처럼 돌아가는 식당에서 허리가 끊어지라 일하고 받은 첫 월급. 그 돈의 무게가 한 사람의 인생을, 아니 한 마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그 기적 같은 현실을 말입니다. 사랑 하나만 믿고 물설고 낯선 이곳까지 날아온 라오스 여자 말라이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려 합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 고향은 라오스의 북부 루앙프라방에서도 차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한참 더 달려야 닿을 수 있는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우기가 되면 붉은 황토가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건기가 되면 먼지가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곳이지요. 가난했지만 평화로웠고 가진 것은 없어도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선생님이지 비가 새는 양철 지붕 아래서 칠판 하나를 두고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노래를 알려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맨발로 학교에 와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며 꾸 님 선생님 하고 부르는 아이들을 볼 때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존경했습니다. 비록 제 월급은 쌀 몇 포대를 사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적었지만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주는 명예와 자부심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낡은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퇴근할 때면 길가에 핀 프루메리아 꽃향기가 땀에 젖은 제 등을 식혀주곤 했지요. 하지만 자부심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월급날이 되어도 손에 쥐어지는 돈은 너무나 초라해서 아픈 어머니의 약값은커녕 동생들의 학비조차 대기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 가난이 제 운명이라 생각했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늙어가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라 믿었으니까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니 조금 더 사나운 날이었습니다. 우기가 시작되어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붉은 황토물이 마을 입구까지 넘실거렸고 천둥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학교 수업을 일찍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빗줄기가 너무 굵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는데 산길 모퉁이를 돌던 제 눈에 무언가 거뭇한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오토바이 한 대가 도로 옆 수풀에 처박혀 있었고 그 옆에는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헬멧은 깨져서 저만치 굴러가 있었고 남자의 다리에서는 붉은 피가 빗물에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식이 없는 남자를 흔들어 깨우며 소리를 질렀지만 빗소리에 묻혀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창백한 얼굴로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 태풍 씨였습니다. 한국에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러 배낭여행을 왔다가 변을 당한 것이었죠. 저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그를 저희 집으로 옮겼습니다. 읍내 병원까지는 차로 가도 몇 시간이 걸리는 거리였고 폭우로 길이 끊겨 앰뷸런스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혈을 하고 마을 어르신들이 알려준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바르고 밤새도록 물수건으로 그의 열을 내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사경을 헤매던 그가 눈을 뜬 것은 꼬박 사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퀭한 눈으로 낯선 천장을 바라보던 그가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을 마주쳤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한국말로 뭐라 중얼거렸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그리고 살려줘서 다행이라는 그 절실한 눈빛을요. 길이 복구되고 그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때까지 한 달 남짓 그는 저희 집 헛간을 수리한 작은 방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그에게 달려와 밥을 챙겨주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와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가 끓여준 닭죽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낡은 목조 주택이었지만 그 한 달 동안 우리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싹 텄습니다. 그는 저의 순수함에 저는 그의 따뜻하고 성실한 눈빛에 서서히 물들어갔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서툰 라오스 말로 약속했습니다. 꼭 다시 올게. 널 데리러 올게. 그 말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태풍처럼 제 인생에 다시 몰아쳐왔습니다.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의 걱정, 그리고 제 마음속의 두려움을 뒤로한 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느꼈던 그 차가운 공기와 웅장한 소음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모든 것이 거대했습니다. 눈이 돌아갈 정도로 화려한 빌딩 숲과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자동차들의 행렬 속에서 저는 마치 숲에서 길을 잃은 작은 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태풍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부산의 한 외곽 동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빌라의 2층에 신접살림을 차렸습니다. 라오스의 흙냄새 대신 매캐한 매연 냄새가 섞인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한국의 물가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트에서 사과 몇 알을 집어들었다가 가격표를 보고 황급히 내려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마당에 널린 게 과일이었는데 여기서는 과일 하나 먹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돌아와서도 제게 미안하다며 발을 주물러주는 그를 보며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도 일하고 싶어요. 태풍 씨 혼자 힘들잖아요. 제 말에 남편은 펄쩍 뛰었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숯불 갈비를 파는 꽤 큰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아이들의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었지만 이곳에서 저는 그저 말라이시 혹은 저기요로 불리는 외국인 종업원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다가 손목이 시큰거렸고 숯불 연기를 마시며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손님들의 빠른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해 주문 실수를 하고 사장님께 꾸중을 들을 때면 고향의 학교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근길에 밤하늘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를 믿고 데려온 남편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정도는 이겨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트고 갈라져 반창고를 덕지덕지 붙인 손이 되었지만 이제는 제법 눈치껏 반찬도 채워주고 맛있게 드세요라는 인사도 건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첫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시 한가해진 시간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무뚝뚝한 표정의 사장님은 제게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말라이 씨, 한 달 동안 고생 많았어. 이건 약속한 월급이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저는 두 손으로 공손히 봉투를 받았습니다. 빳빳한 종이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5만 원권 지폐 40장. 200만 원.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저 한 달 생활비 혹은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일 수도 있는 금액일 겁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 계산기는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라오스 화폐인 킵으로 환산하자 0의 개수가 끝도 없이 늘어났습니다. 3천만 킵, 4천만 킵.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라오스에서 선생님으로 일하며 받던 월급은 한국 돈으로 치면 고작 5만 원에서 1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일하고 받은 이 돈은 제가 고향에서 3년, 아니 꼬박 4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만질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돈이면 고향에 있는 우리 집 지붕을 튼튼한 기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양동이를 받쳐야 했던 그 구멍난 지붕을요. 이 돈이면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께 좋은 약을 몇 년치나 사드릴 수 있습니다. 동생들이 낡은 교복 대신 새 옷을 입고 학교에 갈 수 있고 쌀독에 쌀이 떨어질 걱정 없이 1년을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고작 한 달 남의 집 불판을 닦고 설거지를 했을 뿐인데 내 노동의 가치가 장소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라오스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던 그 숭고한 시간들이 이곳에서의 한 달. 노동보다 경제적으로는 훨씬 가치 없게 매겨진다는 사실에 묘한 허탈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허탈감은 곧 거대한 감사함과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 가족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던 것입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여전히 눈시울이 붉어진 저를 보고 식당 이모님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말라야. 왜 울어? 돈이 적어? 아니면 누가 괴롭혔어? 이모님은 투박한 손으로 제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손에 쥔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이모님. 너무 많아서요. 이 돈이면 우리 고향집 고칠 수 있어요. 엄마 약 사줄 수 있어요. 너무 고마워서요. 제 서툰 한국말에 이모님은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내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아이고 이 착한 거사. 그게 뭐 그리 큰 돈이라고. 고생해서 번 돈인데 당연하지. 이모님은 와락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땀 냄새와 음식 냄새가 섞인 이모님의 품에서 저는 고향에 있는 어머니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남편 태풍 씨가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을 쪼개 저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저를 보고 사색이 되어 뛰어온 남편에게 저는 봉투를 내밀며 웃어 보였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활짝 웃는 제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태풍 씨, 나 돈 벌었어. 이거 봐. 진짜 큰 돈이야. 남편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에도 옅은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말라이. 진짜 고생했어. 남편의 투박한 손이 제 젖은 뺨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첫 월급을 탔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장하다. 어디 보자, 손이 이게 뭐냐? 다 텄네, 다 텄어. 시어머니는 제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지며 속상해하셨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시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용돈. 맛있는 거 사드세요. 시어머니는 펄쩍 뛰며 돈을 다시 제 주머니에 찔러 넣으셨습니다. 됐다. 너희들 살기도 바쁜데 무슨 용돈이야. 나는 너희들 잘 사는 거면 족하다. 하지만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자 시어머니는 못 이기는 척 돈을 받으시더니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한 상 가득 차려내 오셨습니다. 돈 버느라 욕봤다.
얼른 먹어라.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시어머니가 숟가락에 얹어주신 하얀 쌀밥 위에 짭조름한 장조림 하나. 입안 가득 퍼지는 따뜻한 온기에 다시 한번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라오스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끈끈하고 뜨거운 한국의 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돈의 액수에 놀라서 울고 가족의 따뜻함에 감동해서 또 우는 저를 보며 남편과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았고 멀리서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을지.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불빛 중 하나가 되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말은 서툴고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선 이방인이지만 제 곁에는 저를 지켜주는 태풍 같은 남편과 따뜻한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땀 흘려번 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결실이 쥐어져 있습니다. 이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고향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마음속으로요. 엄마, 나 한국에서 잘하고 있어. 여기는 참 이상하고도 따뜻한 나라야. 그리고 엄마, 나 이제 돈 많이 벌어서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 번째 겨울이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잠든 남편의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눈을 감는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은 더 열심히 뚝배기를 나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 기적 같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통장에 찍힌 2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가족의 생명줄이었고 무너져가는 고향집을 일으켜 세울 튼튼한 기둥이었으며 제 동생들의 미래를 밝혀줄 등대였습니다. 첫 월급을 송금하고 며칠 뒤 라오스에 있는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울음소리와 동생들의 환호성 소리에 저는 식당,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입을 틀어막고 함께 울었습니다. 마을 잔치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쌀 2가마니를 사고도 돈이 남아서 평생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아버지의 허리 치료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말라이가 아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기업이고 우리 가족의 희망이다.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이 기적 같은 기회를 절대 낭비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독한 일벌레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성실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아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아침 9시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셔터를 올렸습니다. 밤새 차갑게 식은 식당 바닥을 대걸레로 닦아내면 걸레빤 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묵직한 의자들을 테이블 위에서 내려줄을 맞추고 수저통을 가득 채우고 물병마다 정수기 물을 담아 냉장고에 채워넣는 일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방 이모님을 도와 파를 다듬고 양파를 깠습니다. 매운 양파 냄새에 눈물이 줄줄 흐르고 코가 아려왔지만 저는 그 눈물조차 아까워 손등으로 훔쳐내며 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파 한 망을 다 까면 5,000원을 더 쳐주겠다는 사장님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000원이면 라오스에서는 우리 가족이 이틀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쌀국수 값입니다. 그 계산이 머릿속에 서는 순간 제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인근 공단에서 쏟아져 나온 노동자들과 회사원들이 물밀듯이 들어닥쳤습니다. 여기저기서 빗발치는 주문 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뜨거운 뚝배기가 담긴 쟁반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반찬 그릇을 집어들며 테이블 사이를 묘기하듯 뛰어다녔습니다. 뚝배기의 무게가 손목을 짓눌러 인대가 끊어질 듯 아파왔고 발바닥에는 불이 난 것처럼 열기가 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남기고 간 잔반을 치울 때면 버려지는 밥알 하나, 김치 한 조각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귀한 음식들이 이곳에서는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것을 보며 가슴이 쓰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이 풍요로움 속에서 내 몫을 챙겨야 한다. 남들이 버리는 시간과 기회를 나는 주워 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넉 달째 접어들면서 몸에서 경고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무겁다는 정도였습니다. 물 먹은 솜처럼 축 늘어진 팔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어제 너무 무리했나 보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의 강도는 점점 세졌습니다. 숯불 연기를 마시며 이래서인지 목이 칼칼하고 헛구역질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돼지 갈비 양념 냄새나 고기 비린내를 맡으면 속이 울렁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없어서 못 먹던 고기였는데 이상하게 냄새만 맡으면 위장이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 음식의 강한 향신료 때문이거나 급하게 밥을 먹어서 체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식당 구석에 있는 소화제를 습관처럼 마시며 쓰린 속을 달랬습니다. 집에서도 쉴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밤 11시가 넘었지만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업거리를 찾았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소일거리로 하시는 마늘까기나 밤까기 같은 일감을 얻어와서 남편이 잠든 늦은 밤까지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작업을 했습니다. 남편 태풍 씨는 그런 저를 보며 속상해했습니다. 어느 날 밤 꾸벅꾸벅 졸면서 마늘을 까던 제 손에서 칼을 빼앗아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말라이, 제발 그만 좀 해. 돈이 그렇게 중요해? 이러다 사람 잡겠어. 내 손 좀 봐. 이게 20대 여자 손이야? 나무 껍질이지. 남편의 고함에 놀라 잠이 깬 저는 멍하니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말 남편 말대로 제 손은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태풍 씨, 나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이 손으로 우리 집 지붕 고쳤고 아빠 병원 보냈잖아요. 나 하나도 안 힘들어요. 행복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금요일은 식당이 제일 바쁜 날입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고 땅이 꿀렁거리는 것처럼 어지러웠습니다. 빈속에 소화제 한 병을 털어넣고 출근했지만 속은 진정되지 않고 계속 메스꺼웠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피크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밀려드는 손님들,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대화 소리가 뒤섞여 귓가에서 웅웅거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벌통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말라이 씨, 3번 테이블에 숯불 넣어드려. 사장님의 다급한 외침에 저는 정신을 차리고 숯불 화덕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참숯이 담긴 무거운 쇠통을 집게로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에 확 끼쳐오는 뜨거운 열기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평소라면 익숙하게 들었을 무게였지만 그날따라 수통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팔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3번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더니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주변의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슬로우 비디오처럼 늘어지게 들렸고 눈앞의 사물들이 흐릿하게 뭉개졌습니다. 안 돼, 정신 차려. 이거 놓치면 큰일 나.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뜨거운 수통을 놓치면 저뿐만 아니라 손님들까지 다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3번 테이블이 코앞인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저를 향해 솟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조심해요.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빠져나가면서 묵직한 수통이 기울어졌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수통을 사람 없는 쪽으로 던지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핑 돌더니 암전되듯 캄캄해졌습니다. 와장창. 굉음과 함께 뜨거운 열기가 다리를 스치는 것이 느껴졌지만 비명을 지를 힘조차 없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몸이 닿는 충격이 둔탁하게 전해졌습니다. 의식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
저는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아주 본능적으로 제 배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란스러운 식당 바닥에서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깨어난 것은 낯선 소독약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눈을 뜨자 하얀 병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제 손을 꽉 잡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편 태풍 씨였습니다. 그는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태풍 씨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며칠 수염을 깎지 못한 듯 까칠했습니다. 말라이, 정신이 들어? 나 알아보겠어? 남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제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식당에서 쓰러질 때 느꼈던 그 본능적인 감각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과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뺨을 어루만지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혼몸도 아니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 어떡해.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혼몸이 아니라니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넘기며 인자한 미소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많이 놀라셨죠? 다행히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합니다. 영양실조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였어요. 임신 8주 차입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8주. 머릿속에서 종이댕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8주라면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냄새에 민감했던 것, 몸이 나른하고 무거웠던 것들이 모두 아이가 보내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소화제를 마셔가며 무거운 수통을 나르고 밤새 마늘을 깠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말라이. 내가 너무 무심했어. 당신이 이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우리 아기가 그렇게 신호를 보냈는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남편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은 꿈도 꾸지 마라. 식당이고 부업이고 다 때려치워. 내 손주 잘못되면 너 평생 안 볼 줄 알아라. 돈은 우리가 어떻게든 벌 테니까 넌 밥 잘 먹고 몸조리만 해. 알겠냐? 어머니의 호통 속에 담긴 깊은 사랑을 알기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당장 일을 쉬면 수입이 끊깁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몸을 사려야 한다니. 퇴원 후 저는 시어머니의 엄명으로 집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하면서 제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 화장실 갈 때 빼고는 누워 있어. 그는 마치 제가 깨지기 쉬운 유리 인형이라도 된 것처럼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빌라 방 안에 누워만 있는 것은 저에게 또 다른 고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입덧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냉장고 문만 열어도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점심값을 아껴 제 과일을 사오고 회식 자리도 마다하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가 짊어진 가장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일을 못하니 남편이 2배로 힘들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러서 검색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눈에 띄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급구 손재주 좋으신 분 찾습니다. 뜨개질이나 자수 놓을 줄 아시는 분. 건당 보수 협의. 저희 동네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에 있는 작은 수선집이었습니다. 라오스에서 저는 꽤나 손재주가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전통 자수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알아주는 솜씨였죠. 이거다 싶었습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몰래 할 수 있는 일. 저는 주저없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선집은 일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주인 아주머니는 제 자수 솜씨를 보더니 당장 일감을 한 보따리 싸주셨습니다. 보수도 생각보다 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이 오기 전까지 미친 듯이 바느질을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눈이 침침했지만 완성된 자수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며칠 뒤 무리를 한 탓인지 배가 뭉치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약속한 날짜를 맞추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바느질을 했습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 스탠드 불빛 아래서 마지막 매듭을 짓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화장실을 가려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일감을 등 뒤로 숨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실타래와 천 조각들, 그리고 붉게 충혈된 제 눈.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말라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제 손을 낚아챘습니다. 반창고 투성이인 제 손가락을 본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나 보여? 내 마누라, 내 새끼 하나 건사 못할까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남편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쇳소리 섞인 울음이 더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니에요, 태풍씨.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돕고 싶어서. 남편은 저를 와락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투잡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대리운전을 하겠다며 나서는 남편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배가 제법 불러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완연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위해 찾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며 웃어주셨습니다. 초음파 화면 속에서 콩닥콩닥 뛰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명의 신비로움에 감동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참자. 우리 아기 건강하게 낳는 게 지금은 제일 큰일이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병원을 나서는데 병원 로비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보던 제 눈이 커졌습니다. 뉴스 속 화면은 라오스였습니다. 익숙한 풍경, 붉은 황토길, 그리고 아나운서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라오스 북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댐 붕괴 위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이 긴급 대피 중이며 라오스 북부, 바로 제 고향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산모 수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주변의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TV 화면 속 흙탕물에 잠겨가는 마을의 모습만이 제 눈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 집은, 엄마는, 아빠는, 동생들은,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에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제발 받아줘.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뚜.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도 먹통이었습니다. 아, 안 돼. 제발. 병원 로비 한복판에서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걸까요? 저는 배를 움켜쥐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 차가운 병원 로비 바닥이 제 몸을 집어삼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엉덩이와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한기가 척추 마디마디를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그 차가움조차 TV 화면 속 라오스의 붉은 흙탕물이 주는 공포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이명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말라이, 정신 차려. 남편 태풍 씨의 다급한 외침이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렸습니다. 희미해지는 시야 속에서 남편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눈을 붙잡고 싶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의식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고향 마을을 덮친 거대한 물살처럼 밀려오는 절망감이 저를 깊은 심연 속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제발 우리 엄마 아빠, 내 동생들. 신음조차 내뱉지 못한 채 저는 그대로 까무룩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코끝을 찌르는 것은 익숙하면서도 역한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겨우 실눈을 뜨자 하얀 형광등 불빛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이 욱신거렸고 옆에서는 규칙적인 기계음이 심장 박동에 맞춰 삐삐 하고 울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목이 뻣뻣하게 굳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침대 옆에 엎드려 있던 남편이 부스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가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여보, 깨어났어? 나 알아보겠어? 남편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손을 배 위로 가져갔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는 괜찮은 걸까?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선생님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선생님 뒤로는 시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며 따라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며느리 괜찮은 겁니까? 애는요? 애는 무사한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꼼꼼히 살피시더니 안경을 치켜 올리며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셨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억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병실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침내 의사 선생님이 입을 떼셨습니다. 산모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위험 수위를 넘었어요. 자칫하면 유산될 수도 있었습니다. 철렁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모니터에 띄우며 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가 정밀 검사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번 초기 검진 때는 아기 집 뒤에 숨어 있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모니터 속 2개의 작은 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쌍둥이입니다. 두 아이 모두 심장 소리가 아주 힘찹니다. 쌍둥이. 쌍둥이라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콩알만 한 2개의 생명이 서로에게 의지한 채 콩닥콩닥 심장을 뛰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이라니. 이 가난하고 척박한 상황에 당장 고향 집이 물에 잠겼다는 소식을 들은 이 절망적인 순간에 하늘은 저에게 2배의 축복이자 2배의 무게를 얹어주신 것입니다.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기쁨, 감사,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두려움과 막막함. 남편 태풍 씨는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모니터와 저를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셨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죄인이지. 혼몸도 아닌 애한테, 그것도 쌍둥이를 품은 며느리한테 일을 시키고. 내가 죽일년이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볼을 비비며 오열하셨습니다. 말라이야,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내 몸이 이렇게 축난 줄도 모르고 이 귀한 것들을 품고 그 고생을 했으니. 시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남편도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제 어깨를 감싸 안고 흐느꼈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말라이. 내가 더 잘할게. 내가 진짜 목숨 걸고 너랑 우리 애들 지킬게. 병실 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덧붙이셨습니다. 한국에는 임산부를 위한 지원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쌍둥이라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금액도 늘어나고 출산 지원금이며 의료비 혜택도 훨씬 큽니다. 병원비 걱정은 너무 하지 마시고 지금은 무조건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산모분, 이번엔 진짜 절대 안정입니다. 또다시 무리하시면 그땐 장담 못합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복지 혜택 이야기를 듣자 꽉 막혀있던 숨통이 조금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라오스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첨단 장비와 국가의 지원. 내가 비록 가난한 이방인이지만 이 나라가 내 아이들을 지켜주려 한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 뒤편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시커먼 먹구름 같은 근심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라오스의 홍수,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말 그대로 침대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의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라. 물 마시는 것도 내가 떠다 줄 테니까 넌 숨만 쉬어. 시어머니는 저를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대리운전과 배달 일을 하며 투잡, 쓰리잡을 뛰었습니다.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남편의 젖은 등을 볼 때마다, 그리고 부엌에서 하루 종일 제 입덧에 맞는 음식을 하느라 허리를 두드리는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미치게 만드는 것은 라오스 소식이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라오스 북부댐 붕괴 사고의 참상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흙탕물에 잠긴 지붕들, 보트로 구조되는 사람들, 울부짖는 이재민들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국제 전화를 걸었지만 야속한 신호음만 들릴 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살아만 있어줘. 아빠, 동생들아. 불안감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흙탕물에 휩쓸려가는 가족들의 모습이 악몽처럼 떠올라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가족들은 생사조차 모르는데 저는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서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죄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편하게 누워있을 때가 아닌데, 돈을 보내야 하는데, 집이 다 무너졌으면 당장 먹을 것도 잘 곳도 없을 텐데,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생활비와 곧 태어날 쌍둥이 양육비를 모으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 손으로 단돈 10,000원이라도 벌어서 보내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의 경고와 시어머니의 감시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왜 이리도 쓸모없는 존재인가.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의 벽지를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봄 햇살이 야속할 정도로 따스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장을 보러 나가신 사이 저는 답답한 마음에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반짓고리 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수선집 일감을 하다가 남은 자투리 천과 실타래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홀린 듯이 반짓고리를 끌어당겼습니다.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다 보니 문득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 비가 오는 날이면 어머니 무릎에 누워 어머니가 수 놓는 모습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라오스의 전통 문양을 천 위에 수놓으며 그 안에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기도를 담는다고 하셨습니다. 기도. 그래, 기도를 하자. 저는 하얀 광목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늘에 붉은 실을 꿰었습니다. 붉은색은 라오스의 흙, 그리고 생명을 상징합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바늘을 천에 찔러 넣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이 천을 통과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엄마, 살아만 계세요. 아빠, 아프지 마세요. 얘들아, 제발 무사해라. 단순한 바느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을 갈아 넣는 의식이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천을 적셨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 자국 위로 꽃이 피어나고 나비가 날아올랐습니다. 라오스의 전통 문양인 독참파 프루메리아 꽃을 중심에 두고 한국의 복주머니 모양을 곁들였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가 그리고 제 두 가지 그리움이 실과 바늘을 통해 하나로 엮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방 안에 어둠이 깔릴 때까지 저는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수만 놓았습니다. 완성된 작품은 손수건 크기 정도의 작은 덮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교함과 색감은 제가 봐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슬픔과 간절함이 예술로 승화된 것일까요?
붉은 꽃잎의 그라데이션은 마치 살아있는 꽃처럼 생생했고 금실로 수놓은 테두리는 어둠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장을 봐온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아이고, 불도 안 켜고 뭐하니? 밥은 챙겨 먹어. 아니, 이게 뭐냐? 시어머니는 방바닥에 놓인 제 자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는 것도 잊으신 채 떨리는 손으로 자수 덮개를 집어들으셨습니다. 세상에, 이거 내가 한 거냐? 기계로 찍은 게 아니고.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안경을 고쳤으며 자수를 얼굴 가까이 대고 살피셨습니다. 뒷면에 매듭 하나 보이지 않는 완벽한 솜씨.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고향 생각나서. 가족들 무사하라고 기도하면서 놓았어요. 제 힘없는 대답에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이내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래. 이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해서 내 가족들 지켜주실 거다. 그런데 말라이야, 이건 그냥 솜씨가 아니다. 내가 바느질 40년 했지만 이런 건 처음 본다. 진짜 예술이다, 예술.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도 제 자수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말라이, 너 진짜 금손이었네. 이거 인사동 같은 데서 파는 것보다 훨씬 예쁜데?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요리조리 각도를 바꿔가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내가 인터넷에 한번 올려볼게. 우리 동네 당근이랑 맘카페 같은데.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렸지만 남편은 믿져야 본전이지. 하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사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는 행동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지역 맘카페와 중고거래 앱에 올린 사진 밑에 라오스에서 온 아내가 홍순한 고향 가족을 걱정하며 한 땀 한 땀 수놓은 기도입니다라는 짧은 글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것입니다. 게시글을 올린 지 불과 30분도 되지 않아 휴대폰 알림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처음에는 응원 댓글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가족분들 무사하시길 기도할게요. 솜씨가 대박이네요. 하지만 곧이어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파시는 건가요? 저도 하나 갖고 싶어요. 가격이 얼마인가요? 예단 포장에 쓰고 싶은데 주문 제작 안 되나요? 순식간에 댓글이 100개가 넘어가고 채팅창에 불이 났습니다.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제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말라이, 이것 봐. 사람들이 이거 사고 싶대. 얼마에 팔 거냐고 난리야.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고작 자투리 천에 수놓은 것일 뿐인데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고 싶어 하다니요. 그때 한 채팅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고운 한복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담동에서 한복숍을 운영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올리신 자수 패턴과 색감이 너무 독창적이라 연락드립니다. 한국적인 선과 동남아의 화려한 색감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네요. 혹시 저희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으로 소품을 제작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샘플 비용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식당에서 뚝배기를 나를 때와는 차원이 다른 전율이었습니다. 내 몸을 갈아 넣지 않아도 내 손끝에서 피어난 재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라이, 이거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청담동이래, 청담동. 너 앉아서 돈 벌 수 있겠어. 그 순간 꽉 막혀있던 제 인생의 숨통이 트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뱃속의 쌍둥이들이 마치 응원이라도 하듯 툭툭 발길질을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 속의 답장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물에 잠긴 고향집을 다시 일으켜 세울 희망의 동아줄이자 이 낯선 땅에서 이방인 노동자가 아닌 아티스트 말라이로서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번졌습니다. 이제 제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답장하기 버튼을 누르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액정 화면에 묻어난 제 지문 자국 위로 톡 하고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 번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메시지 전송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저와 제 가족에게 내려온 동아줄을 잡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희망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청담동 디자이너 선생님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배가 불러 옴짝달싹할 수 없는 저를 대신해 남편 태풍 씨가 제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퇴근길에 동대문 시장에 들러 제가 적어준 자수실과 천을 사오고 완성된 샘플을 우체국 택배로 붙여주었습니다. 좁은 빌라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불러오는 배를 부여잡고 밤을 새워 술을 놓았습니다. 예전처럼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을 꽂을 때마다 물에 잠긴 고향집에 기둥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흙탕물에 떠내려간 가족들의 살림살이를 다시 채워 넣는다는 간절함으로 바느질을 했습니다. 제 진심이 통했는지 아니면 뱃속의 쌍둥이가 복덩이였는지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자수 패턴이 들어간 한복 소품과 예단 보자기는 출시되자마자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고 했습니다. 한국적인 단아함 속에 동남아 특유의 화려한 색감이 포인트로 들어가니 촌스럽지 않고 세련되었다는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제 통장에 첫 정산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은행 앱 알림이 울리고 찍힌 숫자를 확인하던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0의 개수가 제가 식당에서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벌었던 그 금액의 3배가 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아 남편을 불렀습니다. 태풍 씨, 이것 좀 봐. 이거 진짜야? 기계. 고장난 거 아니지? 설거지하던 남편이 고무장갑을 낀 채 달려와 화면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대박. 말라이, 너 진짜 대단하다. 이게 다 내가 번 거야?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방방 뛰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바로 은행 앱을 켜고 해외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칠 전 기적적으로 연결된 통화에서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반파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학교 강당에서 지내고 있다고. 먹을 물도 부족하고 젖은 옷을 말릴 뗄감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과 이번에 받은 정산금을 합쳐 몽땅 라오스로 보냈습니다. 송금 확인증을 캡처해서 동생에게 보내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누나 맞아? 이거 진짜 우리한테 보낸 거 맞아? 동생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거 엄마한테 드려. 집 고치고 쌀 사고 마을 사람들하고 나눴어. 부족하면 내가 또 보낼게. 걱정하지 마.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투박한 기침 소리와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라야, 우리 딸이 우리를 살렸다. 내가 마을을 구했어. 고맙다, 진짜 고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맺혀있던 거대한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로소 저는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자 출산 예정일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배는 남산만 하게 불러와서 발톱을 깎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쌍둥이라 그런지 태동도 요란했습니다. 왼쪽에서 퍽, 오른쪽에서 툭. 아이들이 뱃속에서 축구라도 하는지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오셔서 제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물러 주셨고 남편은 배에 귀를 대고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튼튼아, 씩씩아. 아빠 목소리 들리지? 얼른 나와서 아빠랑 놀자.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던 어느 4월의 봄날 양수가 터졌습니다. 새벽녘 잠결에 침대 시트가 축축하게 젖어드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태풍씨, 나에 나올 것 같아. 제 한마디에 집안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남편은 허둥지둥 가방을 챙기다가 방문턱에 발을 찧어 뒹굴었고 시어머니는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달려오셨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진통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배를 쥐어짜는 고통에 저절로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남편의 손을 부서져라 꽉 잡으며 호흡을 골랐습니다.
분만실의 차가운 공기, 의료진들의 분주한 발자국 소리, 그리고 천장의 눈부신 조명. 모든 것이 몽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산모님 힘주세요. 머리 보입니다. 조금만 더. 의사 선생님의 외침에 저는 젖먹던 힘까지 짜냈습니다. 뇌혈관이 터질 것 같은 압력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으앙, 으앙.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째였습니다. 그리고 5분 뒤 둘째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 딸 쌍둥이입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핏물과 태지를 닦아낸 아이들을 제 가슴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작고 따뜻하고 묵직한 생명체. 꼬물거리는 손가락이 제 살갗에 닿는 순간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생과 서름이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보자마자 펑펑 울었습니다. 고생했어, 말라이. 진짜 고생했어. 고마워, 사랑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제 이마에 입을 맞추는 남편을 보며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우리 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면 돌아서서 밥을 달라고 울고 하나를 재우면 다른 하나가 깨서 우는 바람에 하루에 2~3시간 자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부자였습니다. 제 자수 사업은 날로 번창하여 이제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온라인 쇼핑몰까지 열었습니다. 말라이의 아틀리에라는 이름으로 론칭한 브랜드는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를 담은 따뜻한 감성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제 사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꼼꼼한 성격의 남편이 배송과 재고 관리를 맡아주니 일은 날개를 단 듯 성장했습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좁은 빌라를 떠나 햇살이 잘 드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거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방, 그리고 제가 작업할 수 있는 근사한 작업실까지 갖춘 꿈의 집이었습니다. 이삿날 짜장면을 시켜 먹으며 남편과 저는 베란다 창가에 앉아 노을이 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라이, 기억나? 우리 처음 이사 왔던 날. 곰팡이 핀 벽지 보면서 내가 울상지었던 거. 남편이 탕수육을 집어 제 입에 넣어주며 웃었습니다. 그럼요. 그때는 진짜 막막했는데. 사과 하나 사 먹는 것도 벌벌 떨었잖아요. 그때 내가 식당에서 받아온 첫 월급 봉투 보면서 오열했을 때 나 진짜 가슴 찢어지는 줄 알았어.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아내가 저 돈에 저렇게 감격할까 싶어서. 남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희망이었고 당신의 땀방울이었잖아요. 나는 그때 그 200만 원이 지금 버는 2천만 원보다 더 값지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돈 때문에 울고 웃었던 시간들.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덕분이었습니다. 며칠 전 라오스에서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무너졌던 집은 이제 번듯한 2층 벽돌집으로 다시 지어졌고 동생들은 제가 보내준 학비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공항 게이트가 열리고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저는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아빠, 쭈글쭈글해진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 뒤에 숨어 수줍게 쳐다보는 쌍둥이 손주들을 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할미가 널 보러 비행기 타고 왔다. 그날 저녁 우리 집 식탁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돈을 위해 며칠을 준비한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라오스에서 어머니가 가져온 파파야 샐러드와 찹쌀밥이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한국의 된장찌개 냄새와 라오스의 향신료 냄새가 묘하게 섞인 그 식탁 위에서 우리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서툰 한국말로 남편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태풍 서방 고맙네.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줘서. 남편은 두 손으로 술잔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장인어른.
말라이가 저를 구원해 준 겁니다. 제가 평생 업고 살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 같이 거실에 모여 앉아 과일을 먹는데 TV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에 대한 공익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는 이주 여성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저런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저처럼 낯선 땅에 와서 외로움과 싸우고 있을 수많은 말라이들에게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입을 열자 가족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나 자수 수업을 열고 싶어요. 돈 받는 수업 말고 나처럼 한국에 시집 온 친구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무료 수업이요. 그 친구들도 자기 능력으로 돈도 벌고 자존감도 찾을 수 있게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시어머니가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아이고, 생각 잘했다. 그래, 받은 만큼 베풀고 살아야지. 내 며느리지만 생각하는 게 어쩜 이리 기특하냐. 남편도 빙그레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해야지. 재료비는 내가 댈게. 당신은 가르치기만 해. 그렇게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부자가 되기로 말입니다. 주말이면 우리 집 거실은 작은 공방으로 변합니다. 베트남에서 온 뚜이 씨,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 씨, 캄보디아에서 온 소피아 씨가 모여 앉아 서툰 솜씨로 술을 놓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언어는 달라도 눈빛으로 마음을 나눕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 이야기, 한국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나누며 울고 웃습니다. 그들의 바늘 끝에서 피어나는 꽃들을 볼 때마다 저는 3년 전 차가운 식당 바닥에서 느꼈던 절망과 희망을 떠올립니다. 그때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저를 믿어준 가족과 제 손을 잡아준 따뜻한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가 그 손을 잡아줄 차례입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쌍둥이들은 할머니,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깨르르 웃으며 뛰어놀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제 어깨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평범하고도 완벽한 행복. 라오스 산골 소녀 말라이가 꿈꾸었던 코리안 드림은 거창한 성공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내일이 기다려지는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부디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눈부신 아침이 찾아오니까요. 제 작은 손끝에서 피어난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